네, 그럼 북한의 열병식 이모저모 보다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당초 오늘 오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후에 열렸습니다. 그 경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북한 시내 평양 시내 도심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상태가 북한 평양 주변, 특히 북한 전역에 걸쳐서 저기압 상태가 돼가지고요. 매우 흐린 상태였고 실제로 열병식이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던 10시쯤에 비가 한때 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번 열병식을 에어쇼를 위주로 굉장히 큰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행사 자체가 진행이 불가능하다 판단을 해서 결국은 오후 3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요. 3시부터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 다행히도 북한의 날씨가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매우 맑고 그리고 실제로 AN2라는 아주 낡은 비행기지만 AN2기를 이용해서 상공에서 노동당 깃발 또는 70주년 이 숫자까지 형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크게 지장은 없었고 지상에서는 사상 최대의 열병식이라고 지금 북한에서 주장을 하는데요. 네네. 오늘에 참석한 그 북한 군인은 약 2만 명 그리고 주민은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전에는 2012년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 태양절의 당시 열병식에는 한 15,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이 최대의 규모로 될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열병식 관전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 25분 동안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설을 하던데 가장 눈에 띄었던 언급, 어떤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 같으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많은 부분에서 대비가 되는데 이런 육성 대중 연설을 처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열병식 행사를 개최했던 김일성 광장입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듬해인 2012년 태양절 당시에 열병식장에 나타나서 당시에도 육성으로 연설을 했었고 본인의 실제 정치적인 그런 철학 같은 것을 대부분 공개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은 장소에 3년 만에 서가지고 매우 자신감 있는 어조로 연설을 했었습니다. 다만 연설을 할 때 두 팔을 저처럼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고 하는 모습을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혹시 허리나 좀 관절 쪽에 좀 이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열병식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수경례를 받아주는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큰 지장은 없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오늘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이제는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같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메시지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는 재래식이든 핵전쟁이든 어떠한 형태든지 만약에 본인들의 국가를 침범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맞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천명을 해왔던 입장에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미국에 대해서 어떤 선전포고 형태의 메시지는 아닌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국가서열 5인 유인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바로 옆에 세워놓고 이 열병식을 진행한 만큼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북한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갖고 있는 대한반도 정책을 어제 유인산 상무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확인을 시켰던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비핵화 이런 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 아울러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정책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북한 측으로서도 이러한 중국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상태에서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에 굉장히 어떤 무력 도발이나 핵에 대한 또는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 이 언급마저도 결국은 없었거든요. 북한의 헌법에 명시가 된 이런 병진 노선에 대한 언급도 결국은 이제 피해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과거에 있었던 경제 건설과 그리고 무장 이 두의 병진 노선만 언급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으로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려하는 핵에 대한 그런 위험한 도발에 대한 야욕은 이번에 발톱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꽤 많은 메시지를 던졌는데 우리를 향해서는 뭐 특별한 메시지가 나온 게 없죠? 네, 어제 이제 류인선 상무위원과 대화 내용 과정에서
북중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 관계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북 관계가 현상 유지를 하고 기존의 상태를 평화와 안정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한 입장을 전달받고 역시 북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화답이라도 하듯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단은 뭐 16일 날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현재는 20일부터 남북 이산가족 행사가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핵실험 또는 로켓 발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그 열병식을 통해서 굉장히 최신 무기 가운데 위험한 무기를 꺼내서 결국은 국제사회를 위협을 할 경우에는 이런 남북관계 일정들이 전부 다 일단 그 저해를 받을 가능성이 컸는데요. 일단 북한의 의지는 본인들의 이런 그 무력 시위는 했지만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일단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북중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인 그런 열병식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 주석단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류인산 상무위원이 김정은 바로 옆에 있었고 그 옆으로 김기남, 최령해, 황병서 등이 자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해외 대표단 가운데 중국의 유일하게 유인산 상무위원만이 주석단에 올라갔습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러시아 측에서는 당초 예정과는 달리 이제 불참을 한 걸로 정리가 됐지만 네. 베트남 또는 인도 같은 북한의 전통적인 그런 그 동맹 국가나 우방 국가들의 대표단도 충분히 참석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석단에 중국의 대표하고만 올라가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바로 자기 옆에 유인산 상무위원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네네. 기획말을 나누는 이런 장면까지 북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은 세계 외신들을 통해서 그런 북중 관계의 매우 친밀한 모습을 살짝 보여준다는 거, 공개적으로도 보여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국과의 관계가 오늘 하나였던 그동안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굉장히 경색 국면을 면치를 못했었는데요. 이번 그 열병식 행사를 계기로 유인산 상무위원의 파견을 계기로 일단은 정상적인 궤도를 이제 찾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유인산의 실제적인 중국 공산당에서의 업무는 선전 담당 그 상무위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업무적인 파트너로 따지면은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란히 그 배열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서열 5위인 유인산 상무위원과 북한에서 실질적인 5위가 최영해 노동당 비서거든요. 네. 이 최영해 노동당 비서가 지난달에 있었던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일단 유인산 상무위원을 초청을 한 걸로 지금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 서열 5위가 중국을 가서 중국의 서열 5위를 초청을 해서 결국은 답방하는 형태로 이번에 북중 관계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석단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모습을 드러내서 관심을 끌었는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같으면 노동당 이번에 순수하게 행사이기 때문에 자리를 함께한 걸로 예상이 되지만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네네. 점 이런 부분 또 강성주 국제 담당 비서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그 배경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기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번에 어떤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기도 했는데 네. 어떤 좀 눈여겨볼 만한 무기가 등장을 했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등장하지 않은 무기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지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에 최신 무기를 개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고요. 2월 달 같으면은 그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그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봐서는 북한이 올해 초부터 최신 무기, 특히 이제 핵과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을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 시위를 할 경우, 공개를 할 경우 그 계기는 결국 오늘로 볼 수 있다는 네. 그런 관측이 많았었기 때문에 열병식에 어떤 무기가 나올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재래식 무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노동당 깃발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그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AN2E를 이용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우리 6.25 전쟁에 참여를 했던 T-34 전차를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김일성 광장을 가로질러서 일단은 차가 지나갔다는 거 이런 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지만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보여준 것 같은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일단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많은 차질을 빚은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당시에 태양절 열병식에 보여줬던 KN-58, 이 KN-58의 개량형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네. 실제로 KN-58의 3년 전 모습과는 다른 탄도의 모형을 지닌 미사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원형의 KN-58마저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량형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난 5월 초에 북한에서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SLBM을 오늘 이 김일성 광장 열병식에 들고 나오지 않을까 관심을 끌었었는데 네. 실제로는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늘 실제로 보여준 모습들 이러한 그 무기들에 대해서는 최신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는 지난달에 그 중국이天安문 광장에서 열병식을 할 때는 약 450여 점의 무기를 갖다가 참여를 시켰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이 약 800여 점의 무기가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중국의 2배에 가까운 그 많은 무기가 등장을 한 점으로 미뤄봐서는 규모 면에서는 그 최대 규모고 중국보다도 더 많은 더 큰 규모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이제 오늘 열병식이 앞으로 북중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북한의 하나의 리더로서 인정을 하냐 마냐가 정상회담을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인정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류인산 상무위원을 통해서 보낸 서한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루었던 대외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중 관계였다. 이 돈독한 북중 관계를 이제는 김정은 체제가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지도 체제, 리더십을 중국이 이제는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내적으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영도력을 발휘를 해서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도 어느 정도 업적을 이뤘다. 그래서 김정은이 리더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부분을 중국에서 인정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리더라면 이제는 중국에서는 정상회담의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있다. 네. 이런 하나의 사전적인 절차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라도 북중 간에는 정상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이루어질 걸로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모양새로 봤을 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답방 형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내년에 적절한 시점을 선택을 해서 결국은 방문함으로써 북중 관계가 본 궤도로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중 관계와 맞물려서 이 남북 관계에서는 어떤 외교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남북 관계는 특히 이제 16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에 김정은 제1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정권이 어떻게 화답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류인산 상무위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어젯밤에 밝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에도 북한에서는 여러 차례 이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점으로 미뤄봐서는 남북 이산가족 행사뿐만이 아니라 지난 8월 25일 날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남북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류 협력에 대해서 타임테이블을 지금 현재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20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거든요.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맞물려서 잘 열릴 경우에는 남북 간에 현재 어느 시기가 되든지 장소가 되든지 이게 서울이든 평양이든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 당국 회담이 있습니다. 이런 당국 회담을 이어서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을 이제는 회담을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수위의
메시지를 한미 정상이 전달을 한다면, 발표를 한다면은 이에 화답해서 결국은 북한도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남북이 결국은 풀림으로써 나머지 미국과 또는 중국과 국제사회와 풀릴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북한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또는 협상의 테이블로 또는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한미 회담을 통해서 한미 정상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준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게 참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관영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